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일정이 끝났습니다. 아시아 팀들의 강세와 돌풍 속에 한국 대표팀은 수비 위주의 역습 전략을 쓰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주도적인 축구, 공격적인 축구, 우리가 공을 소유하고 상대 지역을 지배하는 축구로 우루과이와 비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야 했다. 기대 득점값도 그렇고 해외 언론들의 반응도 한국이 이길 만한 경기였다. 한국의 경기력이 놀랍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의 전술적인 능력에 대해서 포르투갈 언론도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등 유럽의 축구 선진국들 어떻게 한국과 우루과이의 경기를 보고 평가했는지, 그리고 이번 경기의 공식 MOM이 우루과이의 페데 발베르데였는데 한국 선수가 받아야 했다는 주장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세부 데이터도 공개가 됐습니다. 해외 언론의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 반응 어땠는지, 그리고 세부 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지배력이 어떻게 검증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페인 최대 스포츠 신문인 마르카의 경기 평가인데요. 경기 평가 기사에서 우루과이 노 뿌에데 꼰 꼬레아라고 썼어요. 이 표현이 어떤 얘기냐면 우루과이는 한국에 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루과이는 한국을 상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선수의 개별 평점을 살펴보면 우루과이에서는 센터백인 호세 히메네스가 별점 2개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또 중앙 미드필드인 발베르데 별점 2개, 공격수 다르윈 누네스 별점 2개였는데 히메네스가 한국의 공격 상황을 잘 커트했던 부분들, 수비를 잘했던 부분들을 평가한 것 같고, 발베르데는 중거리 슈팅을 골대로 맞춘 것뿐 아니라 또 한국의 공격을 열심히 내려와서 차단했던 부분들, 이강인 선수의 이제 돌파를 차단했던 부분들까지도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르윈 누네스도 공격적으로 날카로운 슈팅 한 차례 있었고 분전을 했던 가운데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한국 대표팀에서는 수비의 리더 역할을 했던 김민재 선수 별점 2개, 또 공격의 구심점이었던 손흥민 선수 별점 2개, 깜짝 선발 출전에서 측면을 휘젓고 압박도 많이 하고 활동적인 모습 보였던 나상호 선수 별점 2개로 최고 평점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스페인의 전국 스포츠 신문 아스에서는 아주 치열한 경기였다고 평가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환호하고 포효하는 발베르데 사진을 메인으로 내걸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국이 좋은 경기를 펼쳤다라는 평가 속에서 여기도 이제 별점 평가, 스페이드 평가를 했는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개를 받으면 최고의 활약을 한 거고 2개는 잘했다, 하나는 보통이다, 부진한 선수에게 이제 아예 점수를 주지 않는 게 스페인 아스의 평가 방식입니다. 우루과이에서는 베테랑 수비수인 고딘과 이제 센터백 히메네스가 별점 2개를 받았으니까 역시 수비 라인에 높은 평가 받았고, 발베르데가 골대 맞춘 것과 수비 가담 역시 2개 받았으니까 대체적으로 한국의 공격을 잘 버텨낸 우루과이 선수를 평가한 것이고요. 한국도 무실점 경기를 했는데 김민재, 김영권 모두 별점 2개 받았고, 오른쪽 측면 공격까지 맡으면서 윙백 역할 잘해줬던 김문환 선수도 높은 평가 받았고요. 또 한 명 오른쪽 측면 라인을 이끌었던 나상호 선수도 별점 2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긴 했지만 황의조 선수에게도 별점 2개로 높은 평가를 줬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최대 스포츠 신문지 하나인 오조구의 평가인데요. 오조구에서 주목한 부분들은 파울루 벤투 감독이에요. 아무래도 포르투갈 출신이고 포르투갈 내에서는 평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우루과이가 한국을 상대로 전술적으로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고, 또 전문을 보면은 한국이 전술적으로 우루과이보다 잘 준비했고 전술 실행력도 좋았다, 전술적으로 우루과이를 힘들게 만들었고 경기적으로 주도를 했다는 평가를 했고요. 또 하나 주목한 것이 벤투 감독이 평가전까지 계속해서 이강인 선수를 뽑지도 않고, 또 뽑았을 때도 기용도 안 하고 기회를 안 줬었는데 결국엔 이강인 선수를 이제 쓰게 됐다,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아마도 포르투갈도 이제 한국과의 경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강인 선수에 대한 대비를 좀 주의하는 그런 좀 얘기들도 따로 이제 항목을 표현할 정도로 주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를 한국이 주도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드렸는데, 일각에서는 한국도 롱볼 축구, 역습 축구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이 경기를 지배했고 주도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기록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후반전에 우루과이가 볼 점유율을 많이 끌고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세부 기록을 살펴봤을 때 우루과이가 55.6%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우리가 44.4%였거든요. 더 낮았죠. 하지만 필드 틸트라는 이 세부 통계가 있어요. 이 필드 틸트는 공격 지역,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점유율이 얼마나 높았는가, 즉 경기 지배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필드 틸트로 봤을 때는 우루과이가 43.1%고 한국이 56.9%로 훨씬 높았습니다. 상대 지역에서의 점유율, 그러니까 수비 지역에서 안전하게 돌리고 무의미한 그런 공을 소유하기만 했던 그런 점유율들을 다 빼고 공격 지역에서 얼마나 공 소유를 많이 하고 기회를 많이 만들었냐를 본다면 한국이 훨씬 높았다. 무려 13% 이상을 높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팅도 우루과이가 10개고 유효 슈팅 하나 있었지만 우리는 7개
슈팅 만만치 않게 시도를 했고요. 기대 득점값으로 본다면 더 골에 근접한 상황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본다면 우루과이가 0.59골, 한국이 0.64골로 한국이 더 높잖아요. 한국이 더 공격적이었고 지배적이었고 골에 근접한 경기를 했다라는 것이 세부 기록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르윈 누네스의 좋은 평가를 하는 매체들도 많이 있었지만 다르윈 누네스가 열심히 뛰긴 했어요. 하지만 패스 성공률이 55%로 극도의 부진을 보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르윈 누네스의 이 패스 성공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면서도 이 선수가 공격수니까 패스 성공률이 낮을 수밖에 없지만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에서의 기록을 보자면 평균적으로 74.3%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거든요. 누네스가 갑자기 경기력이 떨어진 거다.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니죠. 누네스의 패스를 대부분 한국 수비수들이 잘 타단하고 잘 막아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끝나고 피파가 공식적으로 최우수 선수로 선정한 선수가 페데 발베르데 선수인데 물론 경기 막판에 대단한 슈팅으로 골대를 맞추기도 했죠. 그리고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워낙 잘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한데 전반전에도 기회가 하나 있긴 했었어요. 분명히 이 선수가 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연 이 선수의 경기 영향력이 그렇게 높았느냐, 기대치에 부응하는 활약을 했느냐 살펴보면 유럽 외신들의 평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이번 경기 양팀 합쳐서 최고 선수로 평가한 것이 우루과이의 벤탄쿠르, 한국의 정우영 선수였거든요. 물론 이제 평균 평점으로 봤을 때 개개인의 활약으로 봤을 때는 우루과이에게 평점 6점, 한국에 5.5점을 줬지만 벤탄쿠르도 평점 7점, 정우영 선수도 평점 7점을 주면서 두 선수의 활약이 동급이었다고 평가를 했고요. 특히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 내내 센터백 앞에서 상대 공격을 저지했다. 동료들의 수비를 지원하면서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보였다라며 정우영 선수가 경기 내내 몸을 던지고 수비 커트하고 기점 패스도 연결하고 정말 원볼란치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다는 것을 이탈리아 언론에서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활약들은 세부 기록으로도 드러나는데요. 한국의 수비적인 기록을 살펴봤을 때 볼 획득 기록에서 주목받은 건 선수가 정우영 선수였어요. 7개를 기록했고 또 황인범 선수도 8개를 기록했죠. 황인범, 정우영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들의 활약이 대단히 좋았는데 특히 정우영 선수는 여기에 더해서 3번의 공중볼 경험에서 모두 승리하는 100%의 공중볼 승리를 기록을 했거든요. 여기에 태클도 2차례 시도해서 1차례 성공을 했고 클리어 하나, 인터셉트 하나 등 수비적인 기록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김영권 선수, 김민재 선수만 수비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태클 성공률 100%였죠. 클리어 3개, 인터셉트 하나, 공중볼 경합 4번 중에 3번 승리하면서 75%의 승리를 기록했고 볼 획득도 2번 기록하면서 사실 대회를 앞두고 김영권 선수가 4년 전보다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경기력이 떨어진 거 아니냐 우려했는데 체력적으로나 또 컨디션적으로나 K리그를 소화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털어내고 대회를 준비하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리니까 4년 전 그 카잔의 기적 때처럼 엄청난 수비력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김영권 선수였고요. 또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도 3차례 태클 중에 1차례 성공을 했고 6번의 공중볼 경합 중에 4번 승리할 정도로 공중볼도 잘 따냈습니다. 다만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부상 여파가 있었어요. 원래 공중볼을 그렇게 많이 경합하는 선수가 아니기도 하지만 안아골절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경기해야 됐기 때문에 아예 공중볼 경합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신에 이제 태클 시도도 2번이나 했고 한 번은 성공했고 2차례 이제 획득하는 등 수비적으로 기여를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었고요. 최전방 공격수 황희조 선수가 조금은 아쉬웠어요. 최전방에서 10차례나 공중볼 경합을 시도했는데 성공률이 10%밖에 되지 않았다. 10번의 헤더 경합 중에 한 번밖에 이기지 못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김진수 선수가 대신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조규성 선수는 교체로 들어가서 16분 동안 뛰면서 7번의 공중볼 경합 중에 3번 승리하면서 42.9%의 기록을 남겼으니까 최전방 9번 공격수로서 포스트 플레이 역할은 조규성 선수가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기록들이 있었고요. 정우영과 황혜범 선수의 볼 리커버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김민재 선수가 수비 잘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기록적으로 많지 않았어요. 김민재 선수의 수비 강점은 위험한 상황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는 플레이와 뒷공간을 넓게 커버하는 스프린트 그리고 공간 차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볼 경합 4번 중에 3번 승리하는 75%의 기록이라든지 볼 획득 4개 등의 기록, 클리어 하나 등의 기록이 있지만 직접 공을 차단하기보다는 아예 수비 라인 전체를 조율하고 상대의 위협적인 상황을 사전에 끊어냈다, 사전에 제어했다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이런 기록들과 활약들 속에서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의 최우 선수로 선정이 됐는데 톱 중에 톱으로 꼽히는 디 애슬레틱에서는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를 김진수 선수로 뽑았거든요. 김진수 선수에 대해서는 무승부, 무득점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많이 보였는데 그중에서 특히 눈에 띈 선수가 김진수다. 30세 베테랑 수비수 김진수는 경기 내내 공격과 수비를 오가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우루과이의 오른쪽 측면 공격을 담당했던 파쿤도 펠리스트리 선수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김진수 선수의 대인 수비가 워낙 좋았기 때문이고 또 김진수 선수가 수비를 잘하는 것에 이어서 공격 전개까지 잘 해줬고 또 김진수 선수와 또 중앙 미드필드 라인 사이 또 센터백 사이 공간을 정우영 선수가 잘 커버해줬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 후방에서의 능력들, 활약들을
외신들은 잘 평가해 준 것입니다. 페데 발베르데라는 우루과이 선수가 경기 MOM이 될 게 아니라 한국 선수들이 MOM이 됐어야 된다라고 정말 공신력 높은 최대 매체들이 지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날 한국의 경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이제 롱패스를 잘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골키퍼와 센터백이 롱패스를 잘 활용했다. 상대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는 롱패스를 많이 시도했고 또 신속하게 효율적인 경기를 했고 벤투 감독이 후방 빌드업을 너무 집착하고 고집하는 거 아니냐 우려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짧은 패스만 고집하는 감독이 아니라 적절한 경기 솔루션을 찾는 감독이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전체 경기를 대상으로 했을 때 롱볼 패스 비율을 보면은 지금 폴란드가 44.1%로 높아요. 그리고 아시아 팀들이 대체적으로 높은 편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41.6%로 2위였고 또 일본이 29%였는데 한국이 31%로 전체 이제 5위에 해당할 정도로 롱볼을 잘 활용한 팀이었고요. 그 롱볼을 많이 활용하는 과정 속에 김승규 선수의 패스가 굉장히 정밀하고 좋았다. 성공률도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 당시에 우리의 롱볼 비율이 24%밖에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승규 골키퍼가 무려 64.5%를 기록할 정도로 그때 이제 상대 전방 압박에 휘둘리면서 또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들을 재현하지 않았고요. 대신 롱볼을 많이 시도하다 보니까 브라질과의 경기 당시 패스 성공률이 88%였는데 이번 우루과이와의 경기는 54.8%가 됐거든요. 다만 아무리 후방적에서 짧게 패스를 하는 상황에서 성공률이 높아도 한 번만 실수하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롱볼을 잘 활용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운영했다는 점에서는 김승규 선수 역시 훨씬 더 경기 운영력이 좋아졌고 벤투 감독의 접근법도 훨씬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 기록들이 나온 겁니다. H조 1차전 결과 포르투갈이 가나에 3대2로 승리하면서 1위, 한국과 우루과이가 0대0 무승부로 나란히 2위에 올라 있는데요. 2차전은 포르투갈과 우루과이가 맞대결을 펼치고 한국이 가나를 상대하죠. 11월 28일 월요일 밤 10시 한국이 가나를 꺾을 경우 1승 1무가 되면서 먼저 1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고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경기에서 만약에 이제 승패가 엇갈리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한국이 계속해서 1위를 지킬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가운데 3차전을 굉장히 유리한 심리적인 상황에서 맞이할 수 있고 포르투갈을 상대로도 우리가 분명히 승점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16강 진출 이룰 수 있는 정말 희망과 정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별리그 2차전 일정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1월 26일 토요일에 C조와 D조의 2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먼저 11월 26일 저녁 7시에 튀니지와 호주의 D조 2차전 경기가 열리는데 호주가 또 아시아팀의 돌풍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요. 아르헨티나를 꺾은 이변의 팀 사우디아라비아가 C조 2차전 폴란드와 경기를 11월 26일 밤 10시에 치릅니다. 11월 27일 새벽에는 우승 후보들의 경기가 있죠. 프랑스가 덴마크와 새벽 1시에 D조 2차전 치르고요. 충격의 1차전 패배로 탈락까지 걱정하게 된 아르헨티나가 새벽 4시에 멕시코와 경기를 치릅니다. 한준TV는 월드컵의 모든 소식과 현지 반응, 상세 분석, 현장 기자들의 소식들까지 전하고 있으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카타르 월드컵의 모든 소식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